안녕하세요. 안경투 회원 여러분. 봄이 왔네요. 날씨는 굉장히 따뜻해졌는데요. 세계 경제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미래, 우리 기업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 10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그 미래 10년 후를 제가 전망해 주면서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 10년 후에 그 세상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냐를 주제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공지가 있습니다. 4월 9일에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4월 9일 저녁에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주제는 세계 경제 속의 한국, 출구는 어디인가? 이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미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우리 개인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4월 9일 무료 강연에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접속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지하철이라든지 택시 안이라든지 운전하면서도 무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꼭 와서 들으셔서 인사이트를 받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촬영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토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15기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 제1회 강연이 있었습니다. 15기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 주제가 미중 기술 경제, 그 속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매그니피센트 7, 7개의 기업과 중국의 테리픽 10, 10개의 기업, 이 두 빅테크 기업들을 비교하면서 미중 기술 경제의 승자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1회 강연 추천으로서 제가 이 책을 했습니다. 테크노 퓨달리즘, 이게 그리스 경제학자고요. 전 재무장관입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라는 지금 아테네 대학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부제목이 클라우드와 알고리즘을 앞세운 새로운 지배 계급이 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책입니다. 저도 사실은 세계 석학들이 극찬해서 이 책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요즘의 주제가 사회에 대한 미래 경제에 대한 비전 혹은 전망, 메타버스 이코노미 책을 쓰면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게 제 가장 큰 연구였고요. 약 2년 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말로 책을 원래는 2월 중순에 나가는데 지금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수정 못 해가지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번에 추천을 했는데요. 같은 맥락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었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독자들한테 정확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서 이번 제1회 강연은 끝났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비춰가지고 이 롤리에 비춰서 여러분들한테 10년 후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사냐, 우리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변화되냐, 그래서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제가 핵심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가 정리하면서 갈게요. 누구나 아마 이 책을 다 읽었을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유명한 책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이 유명해진 데는 그 유명한 인생 4부면, 사실 이 책의 제목은 현금흐름 4부면입니다. 현금흐름 4부면. 개인을 상대로 누구나 이 4부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X축, Y축.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이 4부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월급 생활자, 인플로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 말합니다. 인플로이. 그래서 이면 우리 편집자가 이 그림을 띄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면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영어로는 employed, 자기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S면. 그 다음에 위에 B면이라고 해서 사업가를 말합니다. 영어로 big business,
사업가를 말합니다. C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쉽게 말해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B. 맨 아래에 I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투자가를 말합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C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investor. 그래서 I입니다. 누구나 이 사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인플로이든 전문직이든 비즈니스하든 B든 투자자,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이런 투자가 이 사범위에 누구나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에 비춰서 이 책의 핵심 논리 그리고 10년 후 우리 사회, 우리 기업들의 미래를 한번 인사이트를 줘볼게요. 사실 첫 번째 면에 있는 인플로이, 월급 생활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70년대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그다음에 인터넷이 7, 80년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대중화한 거는 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막 그 인터넷 초창기 보급하던 그때 시기가 오버랩 되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인터넷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인프라로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5, 6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고 인터넷이 보급화가 90년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블루칼라, 미국에서는 블루칼라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공장의 노동자, 중국에서는 공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대체가 됐어요. 근데 기계가 로봇화가 되면서 거의 다 대체가 되고요. 최근에 또 옵티머스와 같은 이런 기계 사람, 로봇, 중국에서 유트리라고 중국어로 위수科技 이런 로봇 회사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의 공장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고요. 다 기계 로봇이 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미 대체가 된 게 블루칼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7, 80년대부터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런 기계화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컴퓨터화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주로 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했어요. 아웃소싱. 그래서 일본에도 오고 한국에도 오고 중국에도 가고 지금 베트남, 인도 이렇게 가는 거죠.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그러면서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사람들을 이 사범에 놓고 말하면 이는 일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제조 회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해라.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 이런 것들이 미국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의 블루칼라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 로봇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 이 사람은 써봐서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이미 일자리를 다 잃었는데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국은 또 제조업 중심인데요. 한국도 로조가 셉니다. 제조업들이 굉장히 운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도전이 많은데요. 그보다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 기계화와 로봇, 산업의 이전, 글로벌화의 도전이 동시에 맞닥뜨리면서 한국도 인플로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자리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전문직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60, 70년대 그리고 90년대 후 컴퓨터와 인터넷 발전하면서 사실은 많이 생긴 자리가 전문직 자리였고 화이트 칼라였어요. 상대적으로 화이트 칼라는 인터넷과 컴퓨터의 수혜자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에 우리가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대형 언어 모델, 요즘에는 대형 행동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에이전트, 비서, AI 에이전트 이런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전개가 되면서 모든 산업 영역에 에이전트가 급속하게 산입이 되면서 변호사, 의사, 전문직, 회사의 이런 부장급 이상, 관리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ERP, 우리가 보통 현대 기업 관리가 ERP 제도 다 도입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관리직이 이제 없고요. 전문직, 변호사, 의사, 교사, 이런 우리가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이 앞으로 다 대체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명이 필요했으면 지금 1명이면 돼요. 9개 일자리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러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추정을 해봤는데 평균 2%, 전체 고용 인원수 2%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S가 지금 급속하게 세계적으로 퍼지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셀프 S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제가 옛날에 연구원 5명 썼다면 지금은 1명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연구원한테 야야 이거 해라 이거 해달라 말하는 게 입이 아프고 시간이 더 낭비예요. 그냥 제가 AI를 써가지고 하는 게 짧은 시간에 더 빨리 목적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석사급 연구원, S급, 우리가 S는 슈퍼, 제일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 A급, 그 다음에 잘하는 엘리트급, 그리고 B급, 우리가 이렇게 인재를 나눈다 하면 B급 인재, 보조, 서포트, 이런 B급 인재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5명의 연구원 보조가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 그게 바로 이 S면 사람들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E는 이미 다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남은 E들이 다 대체가 되고 있어요. 기계 로봇으로. 그 다음에 S가 지금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AI가 암을 진단합니다.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단에 다 로봇이 먼저 환자를 다 진단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들어오는 의사가 마지막, 그러니까 의사 10명이 필요하지만 1명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오늘 말하는 중점은 E나 S에 있는 게 아니고요. B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사업해야 되겠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서 기계 로봇을 도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되겠네? 나도 그러면 비즈니스 시스템 만들어서 그래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현실에서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투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사부면을 만든 이유는 제가 오늘 말하는 이런 인사이트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부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수준으로, 현금이라는 게 소득, 우리말로 더 쉬운 돈, 누가 돈을 잘 버냐, 이 수준으로 노동자 E, 두 번째 S, 돈이 이렇게 현금 흐름이 E에서 S, S에서 B, B에서 I.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결국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인사이트는 완전히 다른 인사이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우리 사회 주변에 소위 부자라고 보면 다 B 아니면 I입니다. 자기 사업체 갖고 있지 않으면 투자자로서. 워린 버핏은 I겠죠. 순수하게 투자자로서 세계에서 부자가 된 사람. 대부분 사람은 B입니다. 비즈니스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고 직원을 고용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이 B와 I인데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는 B가 앞으로 큰 도전에 왔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 B들이 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이 비즈니스 기업인들이 제가 말하는 이 인사이트를 캐치 못하면 이 B가 어느 날 없어져도 왜 없어지는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열심히 해왔고 미래를 위해서 늘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내와 이렇게 똑같은 시간을 쓰고 똑같은 열정을 피우고 똑같은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데 왜 지금 내 돈이 안 남지? 근데 왜 그렇지?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B는 쉽게 말해 사업가는 뭘 남겨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요. 이렇게 물건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합니다. 스마트폰 만들어서 이게 원가가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시장에 1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50%죠. 50만 원 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윤을 남겨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50만 원 안에 인플로이, 블루칼라한테 월급도 주고 거기에 전문직 사람들한테 돈도 주고 관리자 돈도 주고 나머지 순수하게 내 손에 들어오는 게 50만 원이라는 거죠. 그걸 마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윤인데 이 이윤이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테크노, 유달리즘, 테크노란 게 그리스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빅테크를 말해요. 빅테크, 하이테크, 테크놀로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출현으로 그리고 미래는 빅테크 시대, 빅데이터 시대, 미래는 이런 메타버스 시대로 가면서 전 자본주의 사회에 돌아가는 룰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오픈AI 이런 기업들이 뭘 하는지 앉아서 잠깐 생각해봐요. 이런 기업들은 물건을 안 만들어요. 보통 비즈니스라 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게 원가가 되는 거고 파는 가격과 원가의 차이가 내가 남기는 이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라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산업자본주의,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는 그 전에 봉건주의 사회하고 다른 것이 이겁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 지주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는 거죠. 지주들이 농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 땅을 와서 농작하는 농민들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질수록 봉건주의에서는 돈을 버는 거죠. 전문용어로 토지 지대를 번다고 합니다. 토지 지대. 그래서 소장농들이 지주 땅에서 일해서 대부분 다 지주한테 주고 나머지로 내가 생활해가는 게 봉건주의였어요. 그래서 봉건주의 사회에 돈이 흐르는 룰은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주의 때는 전쟁만 있었습니다. 왜?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상대방 거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건주의 때는 국가 간에 늘 영토전쟁, 늘 그냥 밥 먹고 귀족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군사무기를 많이 발전시켜서 저 땅을 내 땅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또 귀족들한테 나눠주고 그 귀족들이 또 소장농들을 고용해서 농사짓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고 이런 게 봉건주의 룰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토지 지대를 벌었죠. 근데 후에 제1차 산업혁명이 영국으로부터 성공하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산업자본주의가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업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면 토지 위에서 공장을 짓고 공장 안에 기계를 사놓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왜 자본주의라고 하냐면 이거는 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자본이 먼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은행이든 혹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내가 갖고 와서 자본주의는 뭘로부터 시작해요? 금융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웃이거나 혹은 내 지인들거나 이렇게 자본을 모아서 기계를 사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해서 기계를 사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빚으로 시작해요. 무조건 빚이 그게 자본이에요. 자본으로 기계를 사놓고 그 다음에 그 기계에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그리고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기술이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고 그러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토지가 아니라 자본입니다. 자본을 많이 가진 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게 이윤을 남기는 자본주의였어요. 그런데 2008년 정확하게 말하면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에 대한 달러 폐기제를 폐지할 순간부터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변해됐습니다. 우리가 브레튼 우드 체제 붕괴가 되고 나서 전 세계 자본주의는 완전히 돌아가는 게임 룰이 바뀌었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때는 1달러를 발행하려면 뒤에 금이 있었어요. 35g 금이 있었어요. 35盎스 금을 반드시 담보로 해서 달러가 발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달러를 발행하려면 무조건 실물이 담보로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못 발행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화폐는 실물 경제가 담보가 돼야 화폐가 발행이 되니까 완전히 이윤 산업 자본주의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을 무조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무조건 생산해야 이 나라는 잘 살게 되고 물건을 무조건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 나라는 성장하고 사람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도 거기에 따라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더 개발하고 더 가성비 있는 물건을 만들고 규모를 키우고 이러면서 산업 자본주의가 성장하다가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된 이유가 금을 담보로 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패깅된 거죠. 달러 가치는 금으로 보장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의 산업 자본주의가 커지면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폭발하면서 금에 기반한 달러의 발행은 현실의 수요, 인간의 욕망을 만족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지만 달러는 환율이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였으니까요. 독일하고 프랑스, 유럽은 무역 흑자였으니까요. 방대한 이 무역 적자를 미국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유럽 국가들은 느낀 거죠. 특히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래서 미국에 금을 퇴환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나라가 와서 미국에 와서 다 그 금을 퇴환해다. 왜 달러를 안 믿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망하는 거죠. 미국에 또 그만한 금이 없었어요. 금은 요만한데 돈 이만큼 발행한 거죠. 그게 무역 적자로 표현이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안 믿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다 대환하겠다고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그게 71년도잖아요. 브레튼 체제 우제가 붕괴하면서 오늘 이후로 달러는 이제는 금으로 대환 안 해준다. 그부터 달러는 그냥 종이똥하게 된 거예요. 종이돈이 된 거죠. 종이돈. 종이돈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달러는 담보가 없는 종이화폐로 되면서 돈이 엄청나게 찍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잖아요. 근데 왜 금융위기 터졌냐? 1970년대 이후부터 2008년 사이에는 미국의 산업자본이 자본과 기술을 갖고 해외로 이전했어요. 미국 내에는 금융밖에 안 남았어요. 허만 남은 거죠. 실물 경제가 없게 된 거고 인플로이 불룩한 일자를 다 이렇죠. 글로벌화해. 근데 자본가는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노동자, 더 싼 노동자를 우리가 착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더 많이 남기게 되는 거죠. 쉬운 말해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해외에 나가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기게 돼, 마진율을 더 많이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산업 자본가들이 해외로 다 이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노동자 엄청 싼 거예요. 미국 사람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그 자본가한테 남는 거, 산업 자본가한테 이윤이 남으니까 미국은 결국은 허 경제만 남은 거죠. 금융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무역은 다 적자로 표현되고 적자를 통해 달러가 해외에 엄청 나가고 되면서 이머징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게 한강 기적도 생기고 중국의 세계 지투로도 성장하고 이런 배경입니다. 미국은 험한 거, 다른 나라는 산업자본주의, 실한 게죠. 중국도 결국은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시장 요소를 도입하면서 중국 표현으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제조업이 발전했고 산업 자본주의가 커져갔는데 미국은 금융만 남고 허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달러 무역 적자 이런 형태가 상태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뿌려지는 이 달러는 주로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내에는 제조업이 없잖아요. 미국 내 게임 룰은 이윤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 달러 뿌려지는데 미국 내의 경제는 금융만 남다 보니까 다른 나라처럼 한국의 이런 제조업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국가, 그게 제조업 국가들이에요. 아세안은 일본, 한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고 지금 동남아에 제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은 독일, 프랑스 이런 전통 제조 강국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 실물 경제가 점점 커지고 미국은 금융만 남다 보니까 미국 내에 돌아가는 룰은 뭐냐면 결국은 돈이 찍어지면 미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제조업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무조건 다 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금융만이 돈을 벌게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의 달러는 다 금융시장 간 거예요. 그게 미국의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S&P 500의 인덱스 흐름을 보면 주가지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미국 내의 돈들은 무조건 금융에 가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돈을 막 71년 이후에는 종이돈이잖아요. 돈을 막 찍어내요. 비처럼 쏟아져요, 돈이. 이 돈이 어딘가에 안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 돈이 이렇게 안착이 돼요? 자산에가 붙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원래 1억이었던 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계속 그 부동산인데 왜 1억이 10억이 됐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상속세를 지금 막 손대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왜? 강남에 있는 어르신들이 평생 그 강남에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초창기에 자기 그 집에 살 때는 1억짜리였는데 지금 그 집이 막 3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종합소득세를 받으니까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집이 30억으로 평가가 되면서 일단은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고 모든 보험료가 다 올라가고 그리고 상속할 때도 상속을 거기에 따라 평가해서 내니까 50% 내야 되니까 15억을 자식이 내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자산을 불려받아도 오히려 돈이 없어 못 처리하는 빚을 져야 되는 자식들이 그래서 지금 상속세를 뭐 수정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물건은 그대로인데 30년 전 부동산하고 지금의 부동산 똑같은 부동산인데 그게 1억이었다가 지금 30억이 됐다는 거는 그 사이에 찍어낸 돈들이 그 부동산에가 이렇게 안착이 된 거예요. 돈들이 비처럼 중앙은행에서 비처럼 쏟아지게 해서 그 돈이 그 자리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안 변했는데 돈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안 한 사람이다 이러면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임대로 살고 그리고 난 직장만 다녔다. 인플로이이다. 그리고 나는 집이 없고 직장만 다닌다 이러면 여러분 30년 전과 후에 나 계속 평생 직장 다니고 집도 없다며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비처럼 뿌리내는데 당신한테는 안착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까 1억짜리가 30억 됐다는 건 그건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렇게 자산이 없으면 그만큼 여러분의 자산은 남한테 자산도 아니죠. 여러분 남한테 그만큼 착취당했다는 뜻이에요. 왜 나한테 안착이 될 자산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유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가 돈이 막 비처럼 떨어질 때 안착이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 안착이 될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데 미국 중앙연준이 계속 돈을 뿌릴 때 그 돈들이 그 자산에 가서 쭉 앉은 게 우리 보기에는 미국 인덱스 지수가 이렇게 하늘치고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2011년 2월에 1달러 했다가 지금은 10만 달러 하잖아요. 지금 10만 달러 중심으로 들락이 있지만 10만 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한 개랑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속성은 변한 게 없어요. 그 비트코인이 그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왜 1달러 하던 게 지금은 10만 달러입니까? 그게 연준이 비처럼 뿌린 돈이 그 비트코인과 안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도 엄청 올랐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엄청 올랐고 그게 다 뭐냐면 그게 그 비처럼 뿌린 돈들이 거기에 안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자산을 소유하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든지 주식 갖고 있든지 채권 갖고 있든지 부동산 갖고 아무 자산도 안 갖고 있으면 비처럼 부러진 돈들이 낸데와 안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제조업들은 제조업의 실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이윤을 벌었죠. 독일도 이윤을 벌었고 프랑스도 이윤을 벌었어요. 근데 미국은 금융으로만 돌아가니까 계속 금융시장만 올라가고 실물 경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8년이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자본주의 논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돈들이 비처럼 쏟아지니까 이 돈들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어디가 안착이 됐냐면 미국은 산업 자본주의가 아니니까 이윤으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가냐면 빅테크 기업에 가서 돈이 안착이 된 거예요. 빅테크 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구글이 물건 생산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걔네는 물건으로 돈 버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요? 사람 수로 돈 버는 거예요. 구글 사용자가 전 세계 20억이다. 그 20억 네트워크 힘, 거기에 빅데이터, 거기에 광고료. 구글은 광고로 돈 버는 애들이에요. 누구의 광고? 구글 사용자들이 몇십억이 되니까 유럽이 다 구글을 쓰잖아요. 전 세계 다 구글 써. 중국 이런 나라도 빼고 다 구글 쓰잖아요. 전 세계는 구글 천한 거죠. 그러니까 광고료를 돈 버. 누구의 광고료?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가진 이 구글이 그 빅데이터로 광고로 돈 벌지 물건을 생산해서 이윤을 남겨 돈 벌지 않아요. 아마존 뭘로 벌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마트 가거나 이런 오프라인이 마켓에 가는 게 아니고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람들이 올리고 사람들이 사고 소비자와 비즈니스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아마존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아마존 플랫폼 통해서 소비자가 아마존 물건 팔고 아마존에 기업들이 입점하는 거죠. 그 비즈니스 입점해서 소비자한테 물건 파고. 근데 아마존은 물건 만드는 애들이 아니에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빅데이터로 돈 버는 애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간에 시장이 엄청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옛날에는 이런 이마트나 뭐 이런 실물 경제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이제는 한국말 하면 쿠팡이나 이런 데 물건을 납품 안 하면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아요. 쿠팡 죽어도 안 해. 난 끝까지 안 해. 난 그냥 이마트에다 물건 팔 거야. 실물 마트에만 팔 거야 하면 그 기업 망합니다, 지금. 무조건 쿠팡 같은 플랫폼에 이제 안 올리면 어느 기업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미국은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를 석권한 거죠. 미국은 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Magnificent Seven 기업이래요.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오픈AI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중심 막 나타나니까 미국 연준이 돈을 막 비처럼 뿌린 돈들이 어디가 안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주식시장이라 했죠. 그냥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은 이윤으로 버는 기업들이 돈이 안 가요. 왜? 이윤으로 하는 기업들 돈 못 버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테크노 기업에 가서 돈이 안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몸값이 애플이 지금 3조 넘잖아요. 3조 달러, 3조 5천억 달러 넘잖아요. 지난번에 3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지난번에 엔비디아도 3조 5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3조 무너졌는데 테슬라도 1조 넘어갔다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돈들이 다 이런 테크노 기업에 가서 안착이 되는데 이런 테크노 기업들은 이윤으로 돈 버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은 뭘로 돈 버냐면
이윤으로 보는 산업 자본가가 아니라 지대로 돈 번다. 지대. 무슨 지대? 플랫폼 지대. 클라우드 지대.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살아갈 수가 없고 기업들도 비즈니스하는 기업들도 그 플랫폼에 입점을 하면 기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이걸 클라우드 자본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디지털 영주라고 표현해요. 디지털 영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농노, 여기 디지털 플랫폼 의존해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농노.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물건을 입점하는 이런 기업인들, 비즈니스 이런 기업인들을 가산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완전 독점으로 가다 보니까 입점하는 기업들한테 이윤이 원래 30% 남았잖아요. 근데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 플랫폼에서 하려면 마진을 30% 못 남기게 해요. 내내 20% 우리 줘. 걔네 10%만 남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기업 측면에서 20% 마진을 갖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 통해서 광고료를 벌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가고 그 데이터를 자기네 마음대로 처리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산업 자본주의가 클라우드 자본주의로 변하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냐? 이제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가 커져가면서 산업 자본주의에서 클라우드 자본주의로 테크노 자본주의로 변해가면서 앞으로 변화는 아까 사보면에서 비즈니스가 소멸되는 거예요. 산업 자본주의 세대에 마진율로 남기면서 살아가던 자본가들은 이제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주의 질서가 변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테크노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유럽, 구글 천합니다. 유럽은 자기 플랫폼이 없어요. 구글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애플 생태계 있잖아요. 애플은 클로즈, 폐쇄된 생태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앱 개발자들이 클로즈드 앱 생태계에서 애플 앱 생태계에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입점한 비즈니스, 앱 개발을 했다라는 건 그 비즈니스잖아요. 그 입점한 그 기업들을 애플이 거기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지대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플한테 가는 거죠. 근데 애플이 누가 입점할 수 있고 입점하지 못하는 이 선택권을 다 애플이 가진 거죠. 내 이 기업의 앱 생태계에 올릴까 안 올까는 애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플이 독재자가 되는 거죠. 중앙식. 그러니까 애플이 잘못 보이면 애플에서 탁 나가 이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던 그 앱 사업하는 그 기업이 한순간에 그냥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 앱에 의존해야 살아간다는 거죠. 그 애플 생태계에 의존해야 떠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영주라고 합니다. 근데 구글은 어떤 시스템을 정했냐면 오픈된, 애플처럼 클로즈된 생태계 아니고 오픈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들이 다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썼고 많은 나라들 애플 빼고는 다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앱 개발이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도 엄청 많은 이 앱이 여러분 앱을 어느 만큼 쓰는지 근데 저도 이 스마트폰에 지금 앱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 다 이걸로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광고료, 우리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거. 요즘에 또 AI까지 도입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또 한 번 기업들, 비즈니스하고 우리 소비자들을 이 사람들이 점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독점 체제죠.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구글이 갑자기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미국에 2018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올리면서 구글 안드로이드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스마트폰이 다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인데 이걸 못 쓰게 하니까 화웨이는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그냥 죽었죠. 원래는 그때 세계 1, 2위를 삼성전자하고 다투다가 화웨이한테 구글 안드로이드 못 쓰게 하니까 화웨이가 끝장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1등 하던 화웨이 스마트폰이 완전 시장에서 퇴출당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못 쓰면 누가 화웨이 스마트폰 사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기업이 운명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화웨이가 마진을 많이 남겨도 구글 안드로이드 하나로 그냥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삼성 스마트폰이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쓰는데 어느 순간 누가 알아요, 사람 일을. 만약에 미국에서 야, 한국이 말을 잘 안 듣네. 구글 안드로이드 공급하지 마. 삼성 스마트폰이 못 들어가게 해야 하면 화웨이처럼 되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이윤 중심의 산업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이런 클라우드 자본주의로 변했는데 이거 룰이 변했어요. 이거 이윤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빅데이터로 돈 벌고
클라우드로 돈 벌고 독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렌트로 다시 지주가 된 거죠. 지주 사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 봉건주의 때 땅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소작공들을 착취해서 돈 버는 지대로 돈 버는 거와 똑같이 이제는 세상이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이윤을 버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지대로 돈 벌어가는 자본가로 된 거죠. 디지털 지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표현을 퓨달리즘을 한 게 이게 봉건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자본주의는 다시 디지털 봉건주의로 갔다. 이게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이 탈중앙화입니다. 누구나 이 시장에 와서 자기 갖고 있는 걸 팔고 사고 교환 가치로 돈을 벌잖아요. 노동을 팔아서 임금을 받고 토지는 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물건을 팔아서 마진을 벌고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주의잖아요. 시장은 탈중앙화가 된 거예요. 정부는 관리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클라우드 자본가로 가면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시장이 중앙화가 된 거죠. 왜? 한국에서는 쿠팡, 미국에서는 아마존. 여기에 완전 집중해서 아마존이 독점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점 지대를 벌어가는 거죠. 여러 가지 돈을 다 독점으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여기에 의존해 사는 기업들이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도 거기에 떠나면 못 사니까 점점 거기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농노라고 이 책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조업 기업들 전 세계에서 이런 클라우드 자본을 가장 생태계를 잘하고 많이 갖고 간 게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틱톡이 왜 틱톡을 제재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이 되는데 거의 3억 명이 다 틱톡을 쓰는 거예요. 다 틱톡에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미국은 아까 다 험한 남았다고 제조업이 없잖아요. 험한 남으니까 주로 금융을 해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후에 틱톡이 들어오면서 틱톡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안유한 말들 하면 영향력 자산이라 자기 영향력으로 뽐내가지고 구글 어드센스나 이런 광고료로 돈 벌어가는 거죠. 내 영향력이 나를 팔로우하는 자가 3천만 명이라면 내 그 3천만 명의 빅데이터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여기 와서 광고를 해준다든지 이래서 이 인플루언서는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틱톡을 통해서 몇백억 자산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플랫폼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미국에 딱 돌아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미국의 선거까지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잖아. 틱톡이나 이런 게 다 알고리즘으로 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내가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내 자유의지로 하는 거죠. 실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알고리즘을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글, 아마존, 모든 게 쿠팡이나 모든 이 빅테크 기업들은 실제는 뒤에서 알고리즘이 유튜브 포함해서 알고리즘이 당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급기야 틱톡을 제재하기 시작하고 나가라 아니면 미국에 다 팔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이런 디지털 격차가 결정될 거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부의 차이는 이런 디지털 격차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중앙은행에서 옛날에는 금을 담보를 할 때 마음대로 못 찍어내지만 후에는 케인즈 경제학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조금만 나쁘다. 경제가 성장이 안 된다. 조금만 어찌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돈을 뿌리는 일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는 돈을 얼마 뿌렸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극복한다면서 돈을 미국에서 3번이나 뿌렸죠. Q1, Q2, Q3 양적 완화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또 코로나를 극복한다면서 모든 나라가 돈을 엄청 뿌렸어요. 다 찍어서 뿌린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냥 종이돈인 거예요. 그 돈들이 이 자산에 가서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산을 안 갖고 있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돈 어차피 이게 계속 뿌리게 돼 있어요. 이게 케인즈 경제학의 병폐입니다. 병폐.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무작위한 부채 경제로 점점 더 돌아가게 된 전 세계 경제가 마약에 돈이라는 마약에 의존하게 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추천한 책들은 다 일반 책들 아닙니다. 그리고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 책에서도 종이돈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기술 개발 발전보다도 사람들이 욕망이 극대화되고 필요 없는 소비를 막 하면서 철학이 죽고 예술이 죽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라는 이런 논리로 풀어가는데요. 어차피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첫 시작의 사보면에서 이제는 그 비즈니스 산업 자본가 이혼의 그 이전한 자본가들이 이런 테크노퓨달리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중앙화된 독점 자본주의가 펼쳐지면서 그 비즈니스 기업들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말하면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제조업에 의존해서 이윤을 벌던 나라들이
만약에 이런 쪽의 변화를 캐치하지 않고 이런 쪽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의 이런 봉건주의, 디지털 봉건주의의 소장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물 제조업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이런 디지털, 이런 클라우드 자본에 대한 중요성과 전략적 의미와 미래의 흐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면 모든 나라가 결국은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소장농으로 될 수밖에 없고 나의 마진율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거기를 떠나면 국가도 생존할 수 없는 지금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글 안드로이드 못 쓰게 하면 그 즉시 그냥 운명이 다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탈중앙화된 시장경제가 아니라 중앙화된 자본주의로 가버리고 독점, 그러면 민주주의도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보세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게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인 자기 그런 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전 세계는 지금 AI로 가기 때문에 이게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자리가 점점 잃게 되죠. 그럼 사람들 뭘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 다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에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인플루언서 메타버스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는 기계가 다 생산할 테니까. 인플로이는 다 기계가 할 테니까. 나는 뭘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뭘로 살아야 돼?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뭐 가르치고 어주면서 메타버스 내에서 자기의 뭔가 영향을 자산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지털 플랫폼에 점점 의존하게 되고 그 디지털 플랫폼은 점점 렌트, 소비자 지대를 벌어가고 기업의 지대를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내 플랫폼 구축해 놓으면 난 그냥 이러고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나한테 있어 점점 내가 더 커지고 점점 내가 또 독점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독점으로 지대만 벌어가는. 그러면 점점 산업 자본주의는 죽게 되죠. 왜? 누가 돈도 못 버는 이윤으로 그 많은 기계 설비 사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겠어요. 아무도 이거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윤에 의존하던 전통 산업 자본주의 죽어가면 자본주의는 결국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결말은 자본주의를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그 사회주의자로 유럽에서는 오해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본주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논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도 있고 저도 계속 생각해봤죠. 자본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런 클라우드 자본가들이 전 세계를 다 컨트롤해버리면 일단은 시장이 죽어버리고 독점이 되자는 거야. 한 곳에 집중돼버리고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게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게 민주주의 투표에 영향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게 그 플랫폼 기업들을 공유화해서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디지털 플랫폼을 국가가 가져간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절대 한 기업이 이 당의 위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공산당 위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플랫폼이 다 국가가,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플랫폼은 다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중국의 헌법을 수정해서 데이터는 국가 소유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법을 수정해서 데이터가 생산 요소로 했어요. 중국은 생산 요소, 토지, 노동, 기술, 자본,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를 넣었어요.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생산 요소가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 뭐죠? 생산 요소가 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는 생산 요소가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산 요소로 중국 정부가 정한 거는 데이터를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은 미국식 클라우드 자본주의와 중국식 클라우드 자본주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도 중국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국가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독점 기업들을 제재하는 게 반독점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자동차 회사가 독점으로 했을 때도 반독점법 속에서 다 분해를 시켰거든요. 미국이. 지금 유럽에서 그래서 인공지능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미국 빅테크도 다 유럽을 지금 다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지해버려요. 다 미국에 의존해요.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인공지능법 만들면서 지금 인공지능에서 완전히 뒤처진 거예요. 한국, 일본, 유럽이 인공지능에서 다 뒤처졌어요. 왜? 전통 산업자본주의가 강했거든요. 물건을 만드는 데만 집중한 거죠. 근데 세상에 눈 뜨고 보니까 우리 다 미국에 의존해. 미국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늦었죠. 중국은 큰 나라니까 머리가 좀 크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글은 중국에서 다 옛날에 나갔고, 그래서 중국 모든 플랫폼 다 중국 자체 거고, 중국 내에서 하는 게 세계로 다 나갔죠. 중국 플랫폼이 지금 세계로 다 나가잖아. 테무, 한국에 지금 테무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틱톡, 동남아는 다 틱톡입니다. 일본도 지금 틱톡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미국의 빅테크와 중국의 빅테크가 전 세계를 양분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현재 국회에 존재하는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반독점법밖에 없습니다. 반독점법이라는 게 결국 기업을 분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사법면에서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로 살아간 나라가 한국, 일본, 유럽인데, 그 비즈니스가 이런 클라우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 마진율이 점점 줄어드니까 미래를 어디다 놔야지, 플러스 트럼프 2기 정부는 관세 전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겠어. 그러면 유럽에서 생산하던 거, 한국에서 생산하던 거, 일본에서 생산하던 거 다 미국 가야 돼요. 지금 이중 타격 받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이런 클라우드 자본가들이 착취를 유럽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서 받는데, 플러스 관세 전쟁하면서 다 자기 나라와 해래. 산업 자본주의도 자기네 하겠대. 미국에서 하겠대. 그러면 이런 전통 비즈니스 면에서 살아가던 한국, 일본, 유럽은 뭘로 앞으로 살아야 돼? 한국 현대가 지금 미국 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정의선 트럼프를 옆에 세워놓고 투자를 얼마 하겠다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한국 관세는 면제한다 어찐다 해서 막 좋아하고 이러던데, 저는 웃긴다고 봐요. 그게 좋아할 일이에요 지금? 관세를 안 따린다고 좋아해요. 한국 기업들 다 미국 가면 한국은 뭘 먹고 삽니까? 한국은 자체 플랫폼도 지금 크지도 않고 세계를 지배하지도 않는데,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세계를 지배도 못하고 한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인데, 쿠팡은 아직도 적자고, 지금 한국 플랫폼 기업들이 원래는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네이버 라인이나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제 다 틱톡이나 이런 데서 서치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산업 자본가도 다 미국에 가서 생산하고 다 떠나면 뭘로 먹고 살아요? 지금 그게 관세를 면제한 데서 좋아할 일이에요? 우리는 미래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크게 읽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판의 1대1로가 필요해요. 한국 버전의 1대1로가. 디지털 실크로드가 필요해요. 한국은. 아니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첫째 우리 기업인들한테 자기는 지금 어느 위치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가 인공지능을 자체 플랫폼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앱이 필요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에 자체 AI를 넣잖아요. 애플 스마트폰도 안에다 자기 AI를 다 탑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저도 여기 지금 플랫폼에 앱을 갖다 다운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뭐 어떤 앱에 들어와서 아고다 뭐 이런 데 들어와서 뭐 티켓 구매하고 이러잖아요. 배달의 민족 이런 데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이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이렇게 나 오늘 저녁 삼겹살 먹을래? 이러면 알아서 여기서 삼겹살 주문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앱 기업들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세상이 이렇게 오면 항공 티켓도 원래 아고다 같은 플랫폼에서 예약을 했는데 이제는 딱 2개만 남아요. 중간은 다 죽어버리고, 여기 대한항공이라 합시다. 대한항공 티켓 내가 살 거예요. 그럼 대한항공 회사가 존재하고 소비자가 있어요. 원래는 중간에 플랫폼 통해 샀어요. 이제는 그 플랫폼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실제 그 항공사하고 실제 소비자만 남는 거예요. 중간에 또 다시 한번 다 죽어버려요. 아까 그 플랫폼에 이전에 사는 가산 자본가들, 우리가 말하는 앱 개발자들 말해요. 앱 개발자. 혹은 거기서 앱을 통해 비즈니스, 이런 애들도 다 죽어요. 이제 가산 자본가도 다 죽어 없애버려요. 그러면 실제 물건을 주는 자와 실제 물건이 필요한 자, 아까 매그니피센트 7이 앱 개발자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자기네는 완전 거대 교황이 되고 나머지는 이 교황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들. 물건을 만드는 기업하고 소비자들이 다 그 교황, 앉아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돼. 중간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요즘에 이거 귀농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 이런 사회가 언제 어느 정도 빨리 올지는 시간상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내가 귀농한다면 적어도 그때 가서 내가 다 착취당하더라도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에 농산물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우리 멀리 생각, 아주 멀리 생각해. 귀농이 그냥 어떤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낫겠다. 적어도 내가 이 한 목숨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이런 영토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내 농사를 짓는 거다. 내가 먹기 위해서. 제가 그걸 사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또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해야 돼요. 이런 지대를 바쳐야 내 물건 팔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은 산업 자본주의에서 클라우드 자본주의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보면에서 이제는 E와 S는 다 죽고 지금 S는 죽어가고 있고 급속도로 그다음에 B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 자본가에 의해서 마진이 다 안 나오면서 없어지게 되는 운명에 처했고 거기서 이런 B로 살아가던 국가들조차도 이제는 위기에 처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전달 포인트고요. 우리 기업들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10년 후 100% 이런 세상이 올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 디지털 생태계가 장악하고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개인들이 결국은 미국이 이런 2008년 이후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종이화폐 세대가 열리면서 그 돈들이 우리가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강남의 집이 31억짜리가 30억 올라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의 현상이에요. 그냥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뿐이에요. 내가 자산이 30억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그만큼 세상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31억짜리가 30억이 돼서 여러분 계속 그 집에서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 30억을 지금 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 뿌려진 돈들이 집에 와서 타타타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라고요. 특히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사회에서 테크노 퓨달리즘 사회에서 클라우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게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10년 후에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기업가들한테 우리 개인들한테 우리 국가한테 이런 어떤 경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같이 대비하자고 할까요? 우리 같이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10억이 아니와 독서 모임 강연을 들으세요. 3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1회차는 지난 토요일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녹화본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듣는 거랑 어차피 대부분 온라인에서 들어요.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본 들으나 온라인에 들으나 똑같은 거니까 1회차 강의를 듣고 2회차, 3회차 강연은 4월 26일하고 5월 2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독서 모임에서 더 자세하게 더 깊은 내용, 마지막 준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와 독서 모임 강연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해야 됩니다. 3회차에 걸쳐 진행해야 되는데 1회차는 제가 먼저 논리를 말해줘요. 1회차 강연은 항상 논리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르쳐요. 눈, 논리. 사고방식, 원리를 가리키고 2회차는 사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 논리를 소화하고 세상의 변화를 체득하게 해요. 마지막 3회차 강연은 그럼 어떻게 해라는 건데 방안, 대응, 전략, 전술, 대책, 마련 이게 3회차 강연. 모든 강연이 항상 한 주제를 중심으로 원리, 사례 분석, 대응 방안 이렇게 모두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은 이렇게 걸치는데 되게 깊은 강연이에요. 어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들을 수 없는 강연이고요. 미래 변화의 제 앞부분을 강의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시대, the flow, 시대의 운명을 내다보자 불을 거머쥔다처럼 시대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대의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 시대를 선도하는 선구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안유아 독서 모임 강연은 그런 데에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그 4월 9일에 다시 한번 무료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우리 한국 경제에 맞출 건데요. 세계 경제 속의 한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출구는 어디에 있냐가 강연이 되고요. 초점은 우리 기업, 한국, 그리고 우리 개인들, 앞으로 미래 10년 후의 한국 사회를 전망해보고 우리의 대응 전략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강연할 때 이런 큰 얘기보다 실제적인 이런 것까지 다 강의해 주니까 한번 와서 꼭 들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늘 응원해주는 분들 감사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개의 슈퍼 챗도 쏴주고 또 댓글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좋은 말씀 해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영어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기가 힘든데 병일, 정병일, 병일정 이렇게 아이디에 된 분이 슈퍼챗 사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The Redstone in 도북구 어쨌든 이런 이름의 분도 미국에서 슈퍼챗 사주셨고요. 령봉료님, 김옥이님, 김은혜님, 윈한국님 이런 분들이 좋은 글과 응원의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인상이 있는 댓글이 있습니다. 윈한국님이 적으신 건데요. 너무 정확한 말씀을 가식 없이 쏟아내 주셨네요.
한국이 카드가 있든 없든 이 위기 상황을 합심 단결해서 잘 이겨내야 할 때인데 정말 나와 가족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 정치, 경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인자들이 두 갈래로 극단적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엄청난 세계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안전한 나라가 안 될 수도, 북한이나 이란같이 대업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남기셨네요. 그리고 간단한 비교지만 변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기회일 수 있겠네요. 지난 연말 유튜브 보고 조금 투자한 게 옳은 이유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